오늘은 관현악에 관해서 좀 알아보죠. 약간 그 얼굴이 너무 가까이 와 있죠. 예, 놀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오늘은 아쉬운 대로 PC에 붙어 있는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예,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해 보입니다. 관현악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심포니 교향곡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기악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현악은. 그래서 어, 이제 관악과 현악을 합쳐놓은 말을 관현악이라고 하죠. 뭐 관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자신만의 악기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본의 소리를 가장 좋아해요. 예,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연주를 해본 경험도 있고 또 그 중음에서 주는 트럼본이 이제 세션 악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막 드러나지 않음에도 뒤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음악을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 좀 따뜻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뭐 현악기, 그래서 관현악이라고 하면 이제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모여져서 합주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전에는 악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소수의 형태로 즐겼거든요. 그래서 점점 악기가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악기가 구성이 됨에 따라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붙어서 지금의 관현악곡이 된 겁니다. 오케스트라라는 말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나라의 마당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마당놀이 한번 가보셨죠? 예. 그 마당놀이에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대가 있으면 관객이 있을 거고 그 무대와 관객 사이 빈 공간, 예. 그걸 이제 반궁형으로 되어 있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춤을 추는 장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랜 전에 고대 그리스의 극장 같은 데에서 그런 공간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춤을 추고 한쪽에서는 무대 노래를 하고 한쪽에서는 악기가 연주를 하는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춤을 추는 장소, 그 중간에 춤을 추는 장소를 바로 이 오케스트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제 통칭으로 나중에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그냥 그 무대를 의미하는 말로 전해졌죠. 현악기만으로 된 합주가, 그러니까 관악기를 뺀 현악으로만 된 합주가 이 건반악기, 피아노나 오르간 같은 건반악기를 만났을 때는 또 이름이 명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 스트링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멤버는 10명에서 한 150명 정도까지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라가 존재를 하는데요. 보통 실내악에서 보면 이렇게 몇 명 안 나와서 한 4명, 8인조, 12인조 이렇게 나오시는 걸 볼 텐데 이때는 이제 각 파트별로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1명, 뭐 트럼본이면 트럼본 1명, 첼로면 첼로 1명, 뭐 이런 식의 파트에 1명씩 조직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5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5명, 25개 악기 이하로 조직을 하면 이거는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라고 하고, 그 위로 가면 그냥 오케스트라, 관현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나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나타라는 것은 관현악으로 연주가 될 때 굉장히 인류의 유산이라고 여겨질 만큼 아주 귀중한 곡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소나타, 모차르트의 소나타, 뭐 베토벤의 소나타, 이렇게 아주 우리 인류에게는 굉장한 유산인 거죠. 지금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든 관현악단이 다 있는데 보통 한 115명에서 120여 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나라의 각 도시에서의 관현악단은 음악의 최고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이 차이가 남에 따라서 대표하는 도시나 그 나라의, 심지어 그 나라의 문화까지도 수준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관현악단의 연주 기량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많은 악기들을 지휘자나 그 아트 디렉터들이 그 연주 의도에 맞게 편성이라는 걸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편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악의 성격이 있을 텐데 그걸 무시한 채로 편성을 하면 음악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목관악기 수를 기준으로 보통은 합니다. 이 목관악기가 2관으로 편성이 되냐, 3관으로, 4관으로 편성이 되냐에 따라서 전체 오케스트라의 사이즈가 나오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합니다. 관악기가 늘어나면 현악기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세계적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 그 뉴욕 필을 보면 이제 현악기의 제1 바이올린이 한 20여 대 정도 상주하고요. 제2 바이올린은 16대, 그다음에 비올라가 14대, 첼로가 12대, 콘트라베이스가 10대. 야, 이 콘트라베이스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그 쫙 밑에 깔리는 그런 웅장함이 있는데, 이게 10대가 동시에 연주를 하면 대단하겠죠. 목관악기는 플룻이 4대 들어가고, 오보가 4대, 클라리넷이 4개, 파got 4개, 금관악기는 혼이 6대, 트럼펫 4대, 트롬본 3대, 튜바 하나. 타악기는 팀파니가 있는데 이 팀파니 이 정도 사이즈면 팀파니가 2개는 들어가야 됩니다. 팀파니 2개. 때때로 하프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피아노 협주곡일 때는 피아노가 들어가기도 하죠. 자, 이렇게 관현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악기의 종류를 아는 것, 또 필하모니에서,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악기가 어떻게 배치되는가가 중요하지만, 사실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악기들의 음의 색깔과 그 성격을 아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클라리넷의 음색을 안다고 해도 한번 불어보거나 곁에서 라이브로 연주를 감상한 사람하고는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하고 차이가 클 수밖에 없겠죠. 이걸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게 다루는 전문 연주자들이 모여서 오케스트라를 이루게 되는데,
이 또 악기도 역사가 각각 다 다르죠. 그래서 작품별로 이 어떤 악기가 어떻게 쓰였는지도 또 다르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이 시간에는 이제 관현악 곡에 대해서 그냥 개념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6세기, 17세기 초에 이제 관현악 곡이 가장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제 이탈리아의 가브리엘리와 몬테베르디 또 독일에는 쉬츠 등이 관현악 곡으로 유명했습니다. 또 이를 이어서 스카를라띠, 프랑스의 릴리, 영국의 퍼셀 등에게 계승이 되었죠. 17세기에 접어들면 이 바이올린을 비롯한 현악기군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관악기는 이때 당시만 해도 관악기는 이제 번외, 그러니까 현악기가 가면 관악기가 붙을까 말까 한 이런 컨디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18세기에 이르면서 성부, 합창에도 사성부가 있죠.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테너 이렇게 있듯이 바이올린에다가 관악기인 오보, 플룻, 파got, 베이스, 그러니까 혼 이런 악기들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자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 악기들이 붙은 게 아니라 이게 현악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플룻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환상적인데 이런 식으로 파트에 적응이 되는 악기들을 붙인 거죠. 이게 이제 바하에 이르면서 이 연주 기량이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아직 바하 때까지도 오케스트라로서 프로토타입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18세기 전반에 여러 그 궁중 악장을 비롯해서 궁에서 왕이 이제 나는 이렇게 해서 듣고 싶은데 저렇게 해서 듣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궁정 악장들이 섭외가 돼가지고 그걸 구성하는데 여기서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독일의 마나임 악파를 비롯한 벌린이나 오스트리아 빈에서 고전파 작곡가들, 모차르트나 하이든, 베토벤 같은 이런 작곡가들이 나와서 관현악곡을 활발하게 작곡을 하죠. 19세기에 이르면 이제 오케스트라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표제음악의 창시자인 이 프랑스의 베를리오즈가 이를 비롯해서 이 당시의 작곡가는 관현악을 안 만들면 작곡가 축에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19세기에는 그냥 작곡가 하면 당연히 을에 관현악곡을 작곡하는 사람이겠거니라고 여겼습니다. 베를리오즈의 경우에서는 악기를 사용할 때 2개 정도의 음의 빛깔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표제성을 띠려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2개가 복수의 악기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이 아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수의 악기를 사용한 거는 그 이후에 이제 리스트라든지 바그너, 슈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죠. 말러 같은 분들은 이 말러의 8번 교향곡은 아시다시피 5관 편성의 8명의 독창자, 그다음에 무려 2개의 혼성 합창단, 또 소년 합창단
그래서 참여자가 모두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교향곡을 연주를 한번 하려면 1000명이 모여야 되는 그런 곡도 작곡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오케스트라가 너무 정점에 이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또 반발이 생기게 돼요. 19세기의 그 낭만파 음악이 굉장히 그 상상에 근거하고 또 자유스러움에 입각하다 보니까 이런데 좀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허세나 좀 가식적인 것들을 없애고 그냥 심플하고 담백하게 가자. 그런 작곡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위 반낭만파, 반주관파 이런 작곡가들이었는데 오케스트라에 있어서도 그 규모를 뭐 100몇 명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한 몇십 명 이렇게 해서 실내악을 구성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아졌죠. 12연법으로 유명한 그 쉰베르그는 뭐 15명의 독주자를 위해서 실내 교향곡을 작곡했고요. 스트라벤스키는 병사의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7명의 독주자와 그냥 말하는 사람 한 명을 두고 굉장히 특이한 구성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날에 그렇게 막 뭐 1000명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방대했던 편성이 현대 음악에서는 실제로 연주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보려면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보려면 죽기 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규모가 된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관현악 운동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교향곡을 들을 때 가장 주목을 하는 것이 어떤 악단인지, 그게 뉴욕 필인지, 빈 필인지, 아니면 베를린 필하모닉인지 이런 거를 좀 눈여겨 보죠. 그리고 지휘자, 뭐 리카르도 무띠인지 아니면 데니얼 바렌보임인지 로린 마첼인지 뭐 제임스 레바인인지 이런 거를 좀 봅니다. 아무래도 같은 연주를 하더라도 그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현격하게 다른 음악이 되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관현악곡에 대해서 그냥 뭐 짤막하게 개념만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소나타, 그다음에 또 콘체르토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